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의 일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7월,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낮춰라. 어제 휴가에서 복귀해서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했는데 첫 일성이 전기요금 걱정 많으니까 내리는 방법 찾아봐라. 정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요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아마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에 좀 여러 가지 기사들이 보이는데요. 맨 헤드라인 기사 한번 보이죠. 수상한 석탄, 북한 주로 쓰는 톤백에 담겨왔다. 톤백이라는 게 여기 설명이 잠깐 있는데요. 1톤짜리 대형 비닐백이랍니다. 커다란 비닐 가방인데 지난해 10월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 엔젤호 지금 이 배를 통해서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들어왔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해운업계에서는 이 배가 북한 말고는 거의 쓰지 않는 이른바 홈백에 그 석탄을 담아갖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경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북한 석탄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좀 미심쩍게 제대로 검색이나 점검이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네요. 동아일보가 톱 기사로 오늘 다뤘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인데요. 제목이 특이합니다. 결국 찜찜하게 끝난 김동연, 이재용 만남. 김동연은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두 사람이 어제 만났습니다. 부총리가 삼성 평택 공장을 찾아간 건데요. 자, 그동안 청와대발 투자 구걸 논란, 이른바 시끌시끌 썼어요. 정부가 굳이 삼성에 투자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걸 지시했느냐, 지시하지 않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을 의식했는지 삼성은 준비했던 투자 교용 발표를 미뤘고요.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는 찾아갔는데 뭐 별다르게 소위 말해서 언론에서 기사로 다룰 만한 내용이 안 나왔다. 그래서 좀 찜찜하게 끝났다. 이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특검 김경수 선거 위반 물증 진술 확보.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려 18시간을 넘게 받아서 오늘 새벽에 귀가했는데 세계일보 기사는요. 특검이 뭔가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관련이다. 이렇게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한번 쭉 훑어봤고요.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대진 민주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이재용 전 한국당 의원,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한웅 평화당 법률지원부단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일면 기사에도 다뤘는데요. 경제부총리와 삼성 부회장의 만남. 자, 역시 비슷한 제목이 달렸습니다. 청와대 의식했나? 소문난 만남. 어정쩡하게 끝났다. 아까 다른 기사에서는 찜찜하게 했는데 여기는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개운하지 않았다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내용을 보면요. 김동연 부총리 취임 후 첫 삼성공장 방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투자 구걸 논란에 말아낀 김 부총리, 삼성 지배구조 개선해요. 그리고 삼성은요, 바이오 반대투 등 10조 투자 준비하고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보죠. 자, 이 소위 말해서 이 투자 구걸 논란이 무엇인지 여기 살짝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날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지난주 벌어진 투자 구걸 논란 때문이다.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이 투자를 구걸하는 것 같다는 청와대 일각의 비판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고 부총리가 입장문까지 내면서 반박했다. 그러다 이제 관계자들은요, 이런 뭐 구걸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부인했으나 아무튼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좀 보면 좋겠는데요. 김 부총리가 지금 차에서 내리고서 삼성 공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90도로 이게 조금 더 내려가는 각도인데 아마 사진 때문에 여기서 멈췄죠. 굉장히 깍듯한 정중한 인사라는 모습.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옆에 기사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요 내용 좀 보죠. 청와대 구걸 발언, 사실 무근, 투자 시기 방식은 조율했다. 이게 또 무슨 내용인지 이제 해명이 나왔어요.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는 경제부총리와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 최고 책임자가 이제 만났기 때문에 뭔가 이제 경제에 관한 얘기가 뉴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뉴스가 돼서 저희가 또 다루지 않았어요. 보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에서 청와대가 구걸하지 말라고 했다는 발언이 나온 데 대해 사실 무근이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일단 부인했습니다. 다만 김 부총리가 삼성을 현장 방문할 때 삼성의 투자 계획 발표식이나 방식에 대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있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이야. 자, 마지막 기사 요거 하나 보죠.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어제 아마 경제부총리의 방문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좀 다룬 기사입니다. 이재용 경영복귀 멍석 깔아준 경제수장. 자, 내용을 보면요. 경제정책을 현장에서 이끄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은 이 부회장이 공개적으로 국내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의미도 품고 있다. 그 복귀하는 그 시점에 경제부총리를 만났다. 그래서 멍석을 깔아준 셈이다. 이렇게 약간 좀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자, 조대진 부회장께서 어제 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을 모았었는데 역시 이 언론에 따라서 약간 시각이 다르네요. 어떤 쪽은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어떤 쪽은 성과가 냈어야 되는데 왜 안 나왔냐 이런 약간 안타까운 표현 기사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보고 싶은 대로 그 각 언론사들이 봤던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인 삼성의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다라는 사실 자체를 논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의중만은 둘이 다 맞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삼성이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부총리도 이제 전달한 것 같고요. 여기에 화답하듯이 이재용 부회장도 최초에는 이제 투자 계획을 말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좀 불편한 상황 때문에 이제 그 발표를 못하게 됐는데 아까 말로는 청와대 대변인 말로는 뭔가 좀 조율이 좀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그거를 뭐 조율이냐 아니면 정말로 구걸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단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저는 그런 부분에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경영일선에 뭐 이런 거 뭐 바닥을 깔아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뭐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어쨌든 삼성의 역할을 하려면 그 선두는 있어야 되거든요. 뭐 어딘가 드러나긴 하죠. 그렇죠. 수장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수장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거든요. 대기업 구조를 뭐 인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논란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접근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전 의원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 공장을 열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참 기사가 되고 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투자와 일자리 좀 당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제부총리를 만났을 때는 이 얘기가 또 오늘은 안 나온 거죠. 어제는. 그래서 지금 기사가 커져버렸는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청와대 강경론자들이 대통령 뜻과 좀 다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제가 이 방송에 나오면서 우리 조대진 위원장 그렇게 의견이 일치할 때가 별로 많지 지금 같습니까? 지금 같은 부분이 웬만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갖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은 같은 의견이시네요. 이 논점이 좀 벗어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논점이 왜 지금 이렇게 그 구걸설이 왜 논란이 됐냐면 이른바 투자 구걸입니다. 그렇죠. 투자 구걸이 됐던 일자리 고용 구걸이 됐던 뭔지 하여튼 구걸인데 이 논란이 된 이유가 바로 청와대 발 논란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구걸이라는 단어를 썼다 안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해명을 보면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구걸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거 맞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 청와대가 굳이 김동연 부총리가 갔을 때 그냥 경제수장으로서 알아서 일 잘하게 내두면 되는데 그걸 굳이 전화해서 이건 하셔 이건 하지 말아요라고 얘기를 했는지 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아무리 변명을 대려고 해도 이거는 뭐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김동연 부총리의 그 행적을 보면 지금 네. 다른 대기업들은 다 만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미 좀 만났습니다. 현대도 만났고 뭐 그리고 그때마다 사실 투자 계획이 좀 나왔어요. 나왔죠. 그리고 삼성이라는 거는 지금 이재용에 관련돼서는 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 경제부총리와 대한민국 뭐 최고 기업이 삼성전자가 만나는데 그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특히 삼성 쪽에서는 더더욱 준비를 많이 했겠죠.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런데도 둘이서 앉아서 밥만 먹고 왔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외부의 압력을 많이 느끼고 그거에 그 대한 그 반응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둘이서 만났으면 경제 얘기해야죠. 둘이서 만났으면 일자리 고용해야죠. 그걸 구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라고 하더라도 일자리 좀 고용하셔라고 얘기는 당당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 듣고 거기에 맞는 투자 계획이 있으면 발표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국민들 피곤하게 더워서 짜증나 죽겠는데 둘이 만나서 밥만 먹고 오면 그거는 좀 글쎄요 기만 아닐까요? 뭐 만났으니까 뭐 밥은 먹어야 되긴 하지만 밥만 먹었다. 이 부분에 참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김철근 대변인께서는 지금 아까 경향신문 기사에서 이제 멍석을 깔아준 셈이다. 약간 좀 비판적 시각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바로 국내에서 복귀하는 게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건데요. 대법원은 상권 분립이 돼 있는 그 사법부로서 사법부는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히 판결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금 기업의 수장이긴 하지만 삼성기업 전체가 움직이는 거지. 물론 오너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경제부총리와 이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무슨 구걸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대변인은 그런 발언한 적은 없고 청와대에서 아니, 다만 조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율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걸 표현을 언론에 나올 때 구걸하지 말라 이런 표현으로 읽히고 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서민들 특히 뭐 중소기업, 자영업자 뭐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이 부분도 있고 실업률도 굉장히 최악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걸보다 더한 것이라도 차라리 지금은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냐, 심정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수장과 그다음에 그 대기업의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들의 그 오너들 또는 회장, CEO들이 만나서 경제를 좀 살릴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투자 계획을 같이 논의한다는 게 나는 뭐가 문제인지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재판에 지금 그 계류 중이어서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굳이 왜 청와대나 행정부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사법부, 대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너무 연기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지난 정권에 대법원의 사법거래 때문에 온통 나라가 지금 사법농단이라고 시끄러운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철근 대변인 말씀을 듣니까 요새 청와대가 요새 이 정부 들어서 계속 만기칠랑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청와대로 통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맥락도 약간은 그런 의미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잠시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앵커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 한웅 부지원단께서 지원 부단장이시죠. 한웅 지원 부단장께서는 사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워낙 상징성이 있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 논란의 중요성보다는 글쎄 그 김동연 부총리께서 가셔서 뭐 삼성이 지금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와 일자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본질은 따라가서 뭐 구걸이니 어떤 이런 논란이 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투자 일자리를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 가서 삼성의 그 관련 산업 그 사장이 그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바이오에 관해서 얘기 좀 했습니다. 그걸 뭐 김동연 부총리가 수용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벌써 일자리와 투자 계획을 이야기를 한 것은 뭐 틀림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흐름을 놓고 보면 저는 좀 다른 맥락을 짚고 싶은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용 부회장을 인도에서 7월 9일 날 만났단 말입니다. 그때도 규제 완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 요새 흐름을 보면 또 여권 내부에서 규제 프리존법 이것까지 만들어주겠다 찬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것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 사회, 문화적 헤게모니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향유하는 일부 소수 집단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재벌은 거기에 이 가족이 더해지고 그다음에 그 바탕을 그 근원을 쫓아가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세력의 그 토대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재벌 그게 이제 70년간 쌓여져 온 건데 사실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 그다음에 적폐청산의 핵심 내용이 재벌 개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 정권에서도 역시나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혁신 성장 이런 미명하에 재벌 개혁의 그런 흐름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이런 조심스럽게 그런 흐름이 느껴진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재벌 개혁에 관한하는 이 정부에도 별로 기대할 것은 없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과거에 드리고 그렇게 싶습니다. 강조했던 그 부분이 좀 약화되잖아요.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제 이제 큰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참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듯합니다. 자, 이 인물 역시 꽤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연일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물증 진술 확보했다는 특검. 그러나 김경수 경남지사입니다. 킹크랩 시연 본 적 없다. 킹크랩은요 댓글을 아주 순식간에 달고 조작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말하죠. 자, 여기 내용 봅니다. 어제 특검에 출석을 해서 18시간 30분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자, 어제 상황입니다. 힘내라. 반면에 종신형 지지 반대자들 뒤엉켰습니다. 어제 들어가는 모습인데 들어갈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러네요. 그리고 김경수 정치 특검 아닌 진실 특검 돼달라. 본인은 이렇게 약간 좀 반발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특검은 브리핑도 취소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추궁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중 하나 보죠. 김 지사는 이날 어제입니다. 허익범 특검과의 별도 면담 없이 바로 제2빌딩 9층에 마련된 영상 녹화 조사실로 신문에 임했다. 그리고 김 지사는 4명의 변호인들과 돌아가면서 조사에 입회했다라고 어제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그런데 부실 수사로 드러날까 김경수 소원에 촉각 세운 경찰. 지금 경찰은요, 이 드루킹 댓글 사건 관련해서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계속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데 특검에서 조금씩 뭔가 수사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은 경찰 수사하고는 좀 사뭇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봐주기 꼬리표 이런 게 경찰에 붙으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뭐 이렇게 다룬 기사네요. 그다음에 여기 좀 보시죠. 요 기사는 지금 방금 봤던 기사하고 거의 뭐 같은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킹크랩 시연 반나 추궁에 김경수 사실 아니다. 뭐 댓글 조작 지시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요와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는요. 김경수 지사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여야의 시각이 있는데 여기 기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당은요. 일단 김 지사 마녀 사냥 이렇게 이번 특검의 조사를 보고 있고요. 야당은요. 특검 수사 연장을 이달 25일로 끝나게 되는데 연장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좀 60일 갖고는 안 되니 90일까지 늘리자.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네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6일 특검에 출석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명은 앞다퉈 친문 핵심인 김 지사의 흑기사를 자초하며 감싸기에 나선 반면 야당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라고 촉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응이 확실히 다르네요. 자, 지금 패널 분께 약간 이게 토론거리 같긴 한데 이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김경수 변호사가 얼마나 큰 장시간 동안 조사받으셨는데 어떻습니까?
무상히 해명했습니다. 수사에 당당히 임했습니다. 들어갈 때랑 입장 변화 없으세요? 들어갈 때랑 입장 변화 없으세요? 네, 여전히 똑같습니다. 특검이 유력한 증거 제시했다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증거,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걸 저희들은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사 마쳤는데 아직도 정치 특검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치 특검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은 없고요. 정치 특검이 되지 말고 진실 특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 말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특검에 출석합니다. 오늘 조사로 김 지사의 결백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 공세로 특검을 하게 된 것이지 애초부터 특검 대상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만으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김 지사가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먼저 특검 도입을 제안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특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지사는 지금까지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특검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특검팀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본래의 목적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드루킹 사건이 결국 우리 정치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죠. 특검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의혹이 다 국민 전체를 위해서 밝혀질 건 다 밝혀져야 되겠죠. 오늘 김경수 지사가 소환되고 했으니까 또 그 결과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필요하다면 연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야 반응을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사실은 영상에 공개된 장면이기 때문에 약간 차분하거든요. 그러나 실제 공개되지 않고 이전 신문에만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거칩니다. 사실은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먼저 조대진 부회장께는 질문 좀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한국당의 속내는 무엇일까? 과연 지금 한국당은 특검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당이 김경수 지사 사건에 굉장히 맹공을 퍼붓고 있고 관심을 두는 이유, 속내는 뭘까요? 뭐 그거는 이제 국민들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당내 사정상 지금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지금 정권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무너짐으로 인해서 지금 정권을 또 내준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지사에게 도덕적 훈계를 안겨야지 본인들에게 공세의 전환점이 이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 같고 최초에 김경수 지사 이 건 관련해서는 이게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특검이 이루어지려면 기존의 수사기관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명백한 진실 발견이 어렵고 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 증거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특검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 드루킹 일당에 지금 진술 증거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술 증거와 뭐 다른 기타의 뭐 문자 이런 게 이제 뭐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외부에 공표된 거는 그런 진술 증거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거. 이게 바로 김경수 지사가 정치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치 특검이고 아까 일각에서는 무슨 공작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아주 약간 험한 표현을 좀 쓰는데 자 그럼 반면에 이재용 전 의원께는 지금 이 민주당 여당의 경우에는 이제 당대표 후보자를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감싸기를 한다. 아까 기사에도 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극구 감싸기를 하는 그 속내는 뭘까요? 또 민주당의 속내는? 저는 의외로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싸지 않으면 할 게 없으니까 감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싸지 않으면 할 게 없다? 네. 아니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렇죠. 사실 무근이라고 이렇게 딱 사실 본인이 본인이 사실 무근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당 입장에서 거기다 대고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게다가 뭐 지금 또 진영 간에 굉장히 많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영 논리상 예. 그 지금 극렬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대표 선출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분도 사실 세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난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 알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선거를 치르고 계세요. 그렇죠. 주요 맥락을 따져보면 그겁니다. 네.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나온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요 맥락이 이제 문재인이라는 이제 마케팅인데 문재인 마케팅에서 김경수 지사가 굉장히 좋은 호재이니까 본인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각자 이제 감싸 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겠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사실은 그 특검에 압박을 넣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압박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 종결이 된다면은 빨리 다른 그 이슈로 전환이 돼서 이것이 빨리 묻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기존의 정치권에서 있었던 그 행위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대진 부회장과 이재용 전 의원 중에 공통점은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의 측근이니까. 근데 이제 그 측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시각이 달라져서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측근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김철근 대변인께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 연장 얘기가 나옵니다. 이달 25일로 60일 만기가 끝나서 이제 30일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면 연장해야죠. 그 연장의 주체는 현재 특검법에 의하면 특별검사가 그 시한 만료 3일 전에 대통령께 연장 여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면 대통령이 이제 결정권은 그럼 대통령이 갖는 거네요. 대통령이 이제 갖지만 그 권한의 귀속권이 어디에 있느냐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특검법을 만들 때 그 입법 취지가 특별검사가 요청을 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게 그 맞다라는 취지의 해석이 많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놓고 상당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요청을 해도 대통령이 이건 내 권한상 안 해줄 거다라고 하면 또 뭐라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최순실 특검 때도 당시에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을 안 했습니다. 안 해줬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결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집권 초고 더군다나 정권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지사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조사해봐라 라고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드루킹의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근본적인 문제로 좀 접근해봐야 된다. 어떤 겁니까? 댓글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 댓글을 가지고 여론을 조작한 SNS상에서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의 기본 공론 조작한 거거든요. 그건 지금 분명히 밝혀져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한 어찌 보면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이건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큰 선거에서 특정 세력이 어떤 기계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해갖고 표심이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번에 정확하게 그 과정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수사기관이 더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요. 자,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가 당시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수행 대변인이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실제 정권 실세라는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그렇죠. 대선 운동 기간에 거의 같이 행동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과연 저 김경수 지사의 그 메시지를 하면서 그 언론에 소개된 것도 몇 가지 있고 한데 그것까지는 소개를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경선 운동 과정에서 경인선 외쳤던 그 문제 모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에서 끝날 문제인지 아니면 정권 핵심부까지 연결되는 중간고리로서 김경수 지사가 한 역할인 건지가 확인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표현을 정권 핵심부라고 애둘러 표현을 하셨으나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추정이 좀 하시지 않을 건데 조대진 변호사가 잠깐 특검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알 거고요. 아까 경찰의 부실 수사
그 경찰이 수사를 안 했던 거를 이제 특검에서는 예. 엄청 중요한 자료들을 지금 막 쏟아내는 것처럼 예, 지금 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저도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만약에 그 정도로 증거들이 많이 있고 수사학도 많았으면 허익범 특검이 특검 100% 연장했을 겁니다. 근데 없거든요. 없으니까 관련된 당사자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연장해 봐야 나올 게 없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요청을 안 한 걸로 제가 보여지고요. 너무 성급한 단지. 요청은 안 한 건 시간이 사실입니다. 남아 있어서 예, 예. 요청을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청을 예. 안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혔다고 지금 보도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어쨌든 만약에 정말로 필요가 있다면 해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드루킹 측 어떻게 보면 김경수 지사와 반대되는 상대편 측에 예. 있는 사람들의 진술 증거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이 진실은 그 재판부에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신빙성을 다투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웅 부단장께서 바로 이렇게 드릴 텐데요. 질문을 제가 하나 맞춰 드리죠. 예, 예. 사실은 총 시간은 18시간 30분이었고요. 실제 이제 조사 기간은 14시간 정도고 나머지는 그 조사에 대해 검토한 시간인데 14시간도 엄청난 시간을 조사한 거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과연 특검과 김경수 지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그렇게 서로 조사를 벌였을까요? 이 드루킹과의 관련성이 예.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 예. 특검에서는 드루킹하고의 예. 관련성을 캐내려고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는 나는 특검하고 드루킹하고 관련이 없이 난 선풀 운동만 지지하고 그것만 격려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시간이 14시간 30분이었을 것이고 예, 예. 그 부분 진술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진술한 대로 기록이 돼 있는가를 체크하는 시간이 이제 4시간이었을 텐데요. 예, 예. 저는 우선 조대진 그 변호사가 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진술 증거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웅 부단장께서도 저도 변호사니까 예. 진술 증거밖에 없다고 예, 하는데 예. 분명하게 방금 화면에도 비친 바와 예, 예. 같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USB도 뭐 차단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지는 예, 예. 모르겠지만 그럴 예. 것이고 만약에 진술 증거밖에 없는데 특검을 하자고 했으면 그걸 특검이 성사됐겠습니까? 엉뚱한 일을 국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하는 일이 될 텐데 예, 예.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특검이 예, 예. 시작됐고 이게 여든 야든 진영을 떠나서 일단 핵심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내는 예, 예. 거는 의도가 어찌 됐든지 간에 예, 예. 그래서 특검이 연장되고 안 되고 그것도 진영에 따라서 예, 예. 그렇게 나누어질 것이 아니라 김경수 지사한테도 더 철저하게 파헤쳐져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내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예. 그게 뭐 권력의 핵심층인 뭐 송인배 비서관이나 백원우 예. 비서관하고 연결되든 안 되든 간에 예. 어찌됐건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예. 철저하게 조사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 여에도 좋고 야에도 좋고 예. 전체 국민들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의혹이 그대로 있는데 덮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 기간 연장을 요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승인이 예.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특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한교안 권한대행 때하고는 다르죠.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그걸 불승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의혹은 덮으면 안 되고 뭔가 그렇습니다. 드러나야 된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주시면서 예, 예, 특검 그렇습니다. 연장 쪽을 아마 가능하고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 의혹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점이라도 남아 있으면 예. 그건 알겠습니다. 여당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다. 이걸 이재용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김경수 지사도 들어가면서 이게 정치 특검이 안 되고 예. 진실 특검이 돼야 예, 예. 된다고 얘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허익범 특검 팀이 예. 지금 현재 그 특검 연장을 안 하는 게 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오. 지금 연장을 신청을 하면 예. 그거야말로 정치 특검이죠. 끝까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미리 하지 본인들의 말고 그 법에 주는 아주 시점까지 열심히 하고 나서 해야 그렇죠. 된다.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것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 나올 텐데 예. 그 며칠만 기다리면 될 텐데 이것을 뭐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웅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실을 파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몇 달 전으로 돌아가서 이 예. 특검이 왜 시작이 됐느냐라고 보면은 이런 의혹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김경수 의원이었죠. 예. 의원이 드루킹을 아느냐 그랬을 때 자기는 전혀 모른다.
쿡쿡 모른다고 100% 부인을 했어요. 지금도 100%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미 벌써 김경수 지사는 그때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고 그 거짓말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필요하다면은 연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정치적으로 죄송하지만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특검 연장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특검이 이제 출근 퇴근하는 시간에 기자들이 안 물어보지 않을 거거든요. 그때마다 특검은 참 고민이 되겠습니다. 벌써 지금 이 시점에 연장을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지 아니면 아무 얘기를 안 할지.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도 특검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자, 토론이 지금 뜨겁게 전개해서 약간 분위기를 좀 가라앉힐 겸해서 좀 가벼운 기사를 보려고 했는데 기사 내용이 가볍지가 않네요. 보겠습니다. 7.0 강진 덮친 인리 휴양지 여진 130번 최소 142명이 사망했다. 이런 큰 지진이 어제 지금 사진을 보면요. 이런 상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5일 저녁, 어제 현지 시간입니다. 5일 저녁 인도네시아 휴양지 롬복섬을 강타한 규모 7.0의 강진은 순식간에 낙원을 지옥으로 바꿨다. 여기 피해상이 좀 있습니다. 현지 방송 등에 따르면 지진 사망자 수가 142명이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200명 넘게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붕괴된 건물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상자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보니까요. 아마 오늘도 관련된 사진이 계속 나올 텐데 7.0 사진. 끔찍한 일이 또 벌어졌군요. 가벼운 뉴스를 좀 몰랐더니 이게 아주 무겁군.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네요. 자, 국제 뉴스 하나 더 보죠. 마두로 암살 시도, 자작극일 수도.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어제 아마 이 시간에 소개했는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군 관련 행사에서 드론 폭탄이 공중에서 폭발해서 이 자칫 위험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 이 사건이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 내용 좀 보죠.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용의자 6명을 검거하는 등 빠른 수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명백한 마두로 대통령 암살 시도다. 친미 우익 콜롬비아 정부가 배우둔다 같은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근거가 마땅치 않은데 범인을 하루 만에 6명을 잡았어요. 뭔가 그렇게 개운하지 않는데 베네수엘라 시끌시끌 하겠는데요. 이런 문제로. 자, 이번엔 사회 기사 한 2건 정도 저희가 좀 볼까 하는데요. 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13개월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인양 후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4개월간의 활동에도 결국 참사 원인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해체됐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낸 건가요? 여기 제목이 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체 결함이라는 걸 이유로 내세우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외부 영향이다라고 해서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3개월을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원인. 이 피해자분들께서는 좀 답답하시겠습니다. 자, 이 기사도 하나 보죠. 이 내용도 계속 논란인데요. 탈북 직전 여종업원 5명이 도망쳤다. 추격받다 2명은 비행기에 못 탔다. 이건 무슨 영화 같은 내용입니까? 자,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이 이른바 이제 북한 식당 여종업원 이 국내 이 탈북 사건에 대해서 이 관련자 허강일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중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요 주제와 관련돼서 요 내용이 좀 있군요. 자, 일단 식당에서 나와서 탈출을 하면서 공항으로 가는 도중 문제가 생겼다. 중국인으로 알려진 식당 주인이 자신의 탈을 타고 추격에 나선 것이다. 이 식당 주인은 여종업원들이 탄 택시 한 대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여종업원 2명은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자, 요거는 김철근 대변인께만 질문을 좀 짧게 드릴게요. 네. 요 북한 이 식당 종업원 네, 탈북 문제 네. 북한 쪽에서는 계속 뭔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사실상 뭐 기존 입장과 다름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 이 문제 이거 계속 아마 소위 말해서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 전 정권 때 있었던 일인데 사실 뭐 기획 탈북 아니냐 뭐 이런 그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뭐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인권위에서까지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커지고 있어요. 조사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고 북한에서는 이 문제를 좀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이른바 북한으로 송환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걸로 그래서 뭐 보이는데. 남북 대화의 진정성을 그걸로 판가름하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사실관계가 좀 정확히 정부 내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 12명이 정말로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탈북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과정, 그다음에 어떤 그 정부 기관의 무슨 뭐 개입이나 이런 여부 이런 것을 정확히 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12사람의 인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럼 남에 남겠다 아니면 북에 가겠다 뭐 이런 선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을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탈북자 문제는요. 이 탈북자 자체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돼 있어서 참 통일부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을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가 사진 기사 중간에 조금 뭐 준비한 코너인데 사진 기사 한 2개 정도 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때로는 사진 자체가 뭐 이렇게 구구절절한 기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폭염에 덮친 폭우, 경향신문 사진인데요. 자, 어제입니다. 6일 시간당 최고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강원 영동 지방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포 해수욕장 인근의 한 상인이 지금 이게 도로인가요? 하천인가요? 이렇게 순식간에 비가 오니까 이 도로가 이 하수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찼다는 얘기. 폭염에, 폭우에 도대체 이 하늘의 날씨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군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누진제 적용된 폭염 청구서 발송. 아, 이 전기요금 문제군요. 에어컨들 많이 트시는데 전기요금 걱정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청구서가 벌써 발송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청구서 내용입니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 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이 사진에 보면요. 지금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3장의 고지서가 있는데 요금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맨 왼쪽에는 37,000원 수준인데 가운데 거는 57,000원 그리고 이쪽 왼쪽 거는 오른쪽 거는 1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전기 사용량은요. 한 2배 좀 못되게 늘어났는데 요금은 굉장히 꽁충꽁충 찌군요. 확실히 누진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관련 기사 여기서 좀 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 7월,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어제 지시했습니다. 자, 어제 회의에서 지시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했습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 우선 7월과 8월 2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거 논란이 되고 일단은 뭔가 정부가 오늘 해줄 것 같은데 저희가 관련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2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7, 8월 누진제를 좀 완화하면 전기요금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정부 쪽에서 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 검침일 바꿔 누진제 폭탄 피하세요. 이건 뭘죠? 여기 보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지정을 하는 지금 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철퇴를 가했다. 그래서 이달 말부터는요. 이 검침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기요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네요. 이건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죠.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이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요거는 좀 잘한 것 같으네요. 자, 요 내용도 좀 보죠. 예컨대 매월 15일이 검침일인 가구는 7월 15일에서 8월 14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물게 되는데 이게 자칫 누진제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있습니다.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기간에는 누진제 폭탄을 맞을 여지가 크다. 반면 매월 말이나 초에 검침을 하는 가구는 2개월에 걸쳐 전력 소비량을 분산할 수 있어 누진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네요. 7월 15일부터 8월 15일이면요. 한 달인데 전기 참 많이 쓰는 시기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요금을 7월 통째로 8월 통째로 하게 되면은 누진제가 좀 분산이 돼서 전기 요금을 여기 이 기사대로면 거의 2배 가까이 요금을 줄일 수 있다네요. 아니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 왜 이제서야 하는 겁니까? 한홍 부단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방법에 대해서 대증적 방안을 쓰지 말고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자 이런 쪽인데요. 200kg가 넘으면 2배, 또 400kg가 넘으면 애초에 기본에 있어서 이제 3배 이렇게 누진제가 가정용 전기 요금에만 이제 적용이 되고 산업용에는 또 그런 적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뭐 불평등이랄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록적인 115년 만에 폭염이 재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냉방으로 인한 전기료는 그 대책이 그 재해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해로 아마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당연히 많거든요.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전기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불평등을 시정을 해서 애초에 누진제 자체를 가정용에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처럼 115년 만에 폭염에 대비해서 전기세를 뭐 누진제 일시적으로 그걸 완화하거나 또는 폐지해 준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있는 불평등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싶습니다. 국회에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누진제를 아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안들이 있는데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리고 있어요. 법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김경수 지사건 이런 건건 등으로 국회가 격돌하면서 민생 법안이 참 좀 소홀히 나는다는 느낌. 아주 중요한 수 없습니다. 민생 법안 중에 하나인 거죠. 전기세 누진제 폐지 법안. 국회나 정부나 좀 빨리빨리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돌아온 노무현의 사람들. 검증된 리더십인가 아니면 정치적 동맥 경화인가.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평가는 완전히 다른 평가가 지금 여기 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해찬, 김진표 여당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고요. 김병준 한국당 혁신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은 평화당의 새 당대표, 손학규도 바른미래 당권 도전. 마침 오늘 네 당 관계자분이 다 나오셨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요. 평가가 이렇습니다. 오랜 경륜과 자질 확인 이런 평가가 있지만 문퀴즈 새 정치 세력 없어 한계다. 낡은 올드보이 출사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들 사진이 쭉 있는데 이분들입니다. 노무현의 사람들이라고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7명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조대진 부위원장, 노무현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김진표 당권 도전자 2명을 딱 지목을 했습니다. 노무현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다룬 기사입니다.
근데 뭐 선수가 높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돼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여기 아까 사진에 나오신 분 뭐 그 평가를 하자면 우스갯소리로 제 초등학교 때부터 뭐 군대에 제대할 때까지 계셨던 분들이 다 지금 나와 계신데요. 그 정도로 이제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국민들의 그 변화하는 욕망을 좀 받아들이려면 거기에 맞는 정치인들도 조금 신진 세력으로 바뀔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표현은 동맥경화가 왔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안 흐르고 멈춰져 있다는. 피가 안 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나이 드신 다선수의 정치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뒤로 물러나서 뒤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 전방에 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어떤 정권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그런 연륜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만약 나이가 먹었다고 뒤로 물러나라는 건 모자라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나이만 들었고 뒤로 물러나야 할 사람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건지는 이제 국민이 선택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대진 부위원장께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도 귀에는 약간 좀 뭔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좀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설명을 좀 일부러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지금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 얘기가 여기 이제 노무현 사람들 잠깐 노무현 정부 당시 정책실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그 김병준 부위원장 얘기와 함께 전체적으로 지금 노무현 사람들이 등판하고 있는 현실 어떻게 좀 보시죠? 뭐 이분들 7분의 얼굴을 보면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적으로는 대선배이시자 존경하는 원로들이시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선배시겠네요. 선배시죠. 진짜. 예. 근데 요 7분의 나이를 더하면 500살에 가까워요. 500살이. 그새 또 더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물론 경륜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국가가 특히 위험할 때는 그런 경륜이 더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이분들이 앞서서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는 세대 교체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약간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씁쓸하다. 이재영 전 의원께서 좀 뚜렷한 반응을 오늘 보이신 것 같고요. 자, 김천글 대변인께서는 지금 손학규 전 지사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손학규 전 고문이나 아무튼 손학규 전 고문께서 이번에 또 바른미래당 당권에 등판하신다고 지금 내일인가 내일 정도로 아마 뭐 출마선 예정돼 있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올드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공교롭게 2007년도에 그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이해찬 지금 민주당 당권 후보, 그다음에 정동영 지금 대표가 되셨죠. 그다음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출마할 대표 손학규 전 고문께서는 뭐 노무현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올드보이란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의 7분을 보니까요. 사실은 2분 빼고 5분은 DJ 사람입니다. 그래요 또? 이 또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13대 국회에 처음 등원을 했던 분이고 이낙연 그다음에 송영길, 문희상, 정동영이 다 DJ가 발탁한 분들인데요. 잠깐만 제가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냐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중요하죠. 왜 도대체 이럴까? 역대 그 직선제 13대 국회 이후로 새로운 신진 세력이 그 대거 영입될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2번. 14대 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신한국당이죠. 신한국당의 당시에 그 보수 색채를 좀 중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신진 세력을 끌어들였는데 그때 끌어들인 분들이 이재호, 김문수 등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로 그 세력을 수역을 했고요. 그럼 1996년을 말씀하시죠? 92년. 92년. 네. 92년이고요. 96년입니다. 96년. 15대. 그렇죠. 14대입니다. 예. 그리고 DJ 때는 이제 그 이른바 전문가 집단을 영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 여기 나오는 정동영, 추미애 대표, 김한길 전 대표, 김영환 전 장관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지금 천정배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15대 때 대거 들어오고 그때 세력으로 들어오는 전문가 세력으로 들어오고 16대 때는 대학의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대거 다 들어옵니다. 이른바 386 세대가 들어오는데요. 그때 이제 임종석 실장, 뭐 이인영 의원, 우상호 의원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요. 그 2000년도 이후에 지금 우리 정치의 매 선거 때마다 총선 때마다
초선 비율이 거의 50%에 가깝게 인물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만 세력으로서 들어온 예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실제 정치권에서 그 세력 교체, 세대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나마 2000년도에 들어왔던 그 386 세대 중에 지금 사진에 유일하게 한 사람 들어있네요. 송영길 의원 들어있는데 이분이 컷오프를 겨우 통과한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대표 주자격이죠.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저는 다음 그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든 야든 각 정당이 그 많은 사람들을 아마 그 세력으로서 수혈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어야만 앞으로 그 우리 정치에 있어서 우리 이재용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한웅 부단장께서는 정동영 새 대표가 출범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뭐 연세로 뭐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을 거쳐오면서 사실은 국민의 정부를 빼놓고 참여정부 이후부터는 그 정권을 지나놓고 평가를 할 때는 성공한 정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각 정권에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물러날 때가 된 건데 그거는 인위적으로 이제 연세가 많이 들었으니까 물러나라 이것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할 문제일 텐데 그 어찌 됐건 간에 아주 제가 보기에 누구라고 이제 이게 부정적인 평가여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사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네요. 물러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이렇게 특징 지워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밀고 오는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특정인을 거명해서 그리고 다른 당 분이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새로운 세력으로 밀고 오는 그런 뭐라 그럴까 시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반작용으로 기존에 했던 분들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인데 어찌됐건 국민들이 평가를 해서 아까처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분은 물러나게 해주는 것이 맞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쭉 밀고 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 그런 신진 세력의 대두가 정확하게 이런 노도와 같이 밀고 오는 그런 힘이 없다. 그래서 옛날 인물들이 지금 정치권에 많이 포진해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설 비슷하게 말씀드립니다. 물건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면요. 오래된 물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골동품이 있고요. 품질이 떨어지는 중고품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등판하신 분들은 골동품일까요? 아니면 그냥 중고품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자, 정치 기사 하나 좀 더 보죠. 자, 방금 나왔던 인물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인터뷰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한국당 이 모양 만든 게 공천권. 내게 줘도 행사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군요. 그리고 질문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혹시 총선 대선 출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이 이렇습니다. 권력의 무게 감당 못한다. 일단 안 나간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분께 이 한국당과 좀 가깝다는 두 분께 일단 이재용 전 한국당 의원께서는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진짜 총선 대선 이런 데 출마 앞으로 전혀 안 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사석에서 여쭤보면요. 안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할 거다. 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하셔서 인터뷰 내용도 그러네요. 권력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하시는 그 내용들이 일단은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 제목을 보면은
이 공천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부분은 문제였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20대 총선 때부터 당이 이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장 컸던 게 이제 공천 파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이번 지방선거까지도 이제 어찌 보면은 공천 파동이라는 것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공천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변화에 되는 모습이 한국당에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쥐어져도 뭐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뭐 정치라는 게 원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은 그렇게 주변에 얘기를 하고 있으시다는 거네요. 지금. 아니 일단은 본인이 그 얘기는 했거든요. 당협위원장들은 바꿀 수 있다. 당협위원장 바꾼다는 얘기는 공천권하고도 많이 연관을 짓기 때문에 뭐 공천권을 행사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당협위원장 바꾸겠다는 말씀은 그것도 공천권을 행사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철근 대변인 보시기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총선 또는 대선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자유한국당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안 가깝고. 그럼 제가 소개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전 옆에 계셔서 가깝다 그랬습니다. 예, 거리는 가깝습니다. 저는 출마한다에 한 표. 출마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 총선이나 대선에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리 본인의 속내가 있더라도 부원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천권 문제는 이재용 의원 얘기했듯이 일단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총선 때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운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굉장히 현실적인 발언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자기가 할 바가 아니 그리고 아니 본인 출마 가능성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명백히 하다 보면 권력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다. 권력의 무게를 감당할 때가 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으면 제가 좀 너무 곡해를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 결국은 내년 초중반쯤이면 비대위가 임기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비대위 체제적으로 다음 총선 때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의 출마 여부나 공천권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 본인이 얘기를 해서 지금 당내 친박 비박 간의 그 갈등을 유발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 권한 밖에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 행보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직 뭐 전망을 좀 두 분이 좀 다르게 해주셨는데 어떤 전망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 관련 기사 보겠는데요. BMW 기사가 있네요. 연일 지금 뭐 관심의 대상이고 있는데요. 국토부 긴급 진단 받은 BMW 10%는 위험 소지 있다. 아니 진단을 받았는데 10%나 위험하다고요? 이거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BMW 측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사고 파악하고 원인 조사를. 아니 왜 그럼 원인 조사를 해왔으면 조치를 취해야지 조사만 합니까? 이렇게 불이 나도록. 자, 여기 보면요. 사고 원인은 EGR, 요 부품입니다. 냉각수 누출 때문이다. 소비자 단체는 집단 소송까지 추진하고 있다. 여기 사진 보면요. 어제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이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기사를 보죠. 이것도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18만 명이 먹는, 많이 드시는 거네요, 이 약은요. 고혈압약 59종소도 발암물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요. 중국산 원료로 국내 업체가 만든 발사르탄소도 검출, 판매 중지됐다. 식약처 320mg씩 3년 먹으면 1만 1,800명 중 1명꼴로 발암 가능성. 일단 뭐 이게 1만 1,800명 중요한 게 아니라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어떻게 된 내용인지 보면요.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인 원료 의약품에 이어, 그러니까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 원료 의약품에 이어 중국에서 원료 물질을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한 일부 고혈압 약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다. 중국 쪽에서 뭔가 이게 원료 물질을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발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아무튼 조심해야겠습니다. 이 기사들 뭐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 시청자 여러분께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폭염 얘기인데요. 아까 이 폭염 속에 강원 영동 지방에 물폭탄이 들어왔다는데 이유를 좀 보죠. 뭐 물폭탄 본 거는 저희가 이미 전해드렸고요. 여기 보면요. 백두대간을 넘은 뜨거운 서풍이 서늘한 북동풍을 만나 강한 비를 내리고 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의 이 하늘 상황이요.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들이 막 뒤섞여서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내용을 전해주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기사는 저희가 좀 재미있어 보여서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 코끼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코끼리가 서울대공원에 있는 아주 큰 코끼리인데요. 평소 건강하던 서울대공원의 코끼리가 지난 5일 갑작스럽게 폐사했다. 죽었습니다. 이유를 보면요. 정확한 사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최근 폭염이나 발전기 스트레스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단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왜 죽었는지. 이게 더 답답한 노이세요. 이게 뭐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말이죠. 아, 이게 참 답답한 노이시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기사를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요거는 좀 시간이 좀 빡빡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이제 폐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안보를 담당한 외교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데 CVID 완전한 핵폐기를 말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 성명에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성명을 내면 이 내용이 꼭 들어갔는데 이번엔 빠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재영 전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진짜 이랬을까요? 이게 왜 이번엔 빠졌을까요? 이게? 저는 그 CVID의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북한의 역할보다는 미국의 역할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국제회의에서 성명서가 나올 때는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지금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이 컸고 그 CVID가 빠지는 데 있어서 미국이 용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다면은 북한이 영향을 했다고 보다는 미국이 이제 북한 쪽과 대화 국면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번엔 좀 빼고 조금 더 지켜보자. 아마 이런 분위기를 전달한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 좀 해야겠습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